여러분 그 한 가지만 공지해 드릴 건데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공식적인 득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남아서 뭐밥 드실 분들은 자유롭게 모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확인하세요. 일단 6시가 되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권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홍익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20학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공지를 오늘 올렸는데 원래 되게 좀 길게 썼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좀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해서 그런지 그냥 안녕하세요 권찬입니다 하고 띡 파일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딱딱한 인상으로 보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길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제는 조금 더 길고 좀 자세하게 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강의록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거 강의 자료를 올려놨는데 다운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과제 노션 올릴 때 거기에다가 강의록 한 번 더 첨부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끝나고 없으신 분은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초급 백엔드 스터디 1주차는 좀 가볍게 웹과 백엔드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터디가 저희가 이제 자바 스프링을 이용해 가지고 API 서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체 인터넷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존재해 가지고 뭔가 어떤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런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내용으로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3학년 분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3학년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쉬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네트워크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바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할 뻔했네요. 그 출석 번호가 여기 4811이거든요. 그래서 그 GDSC 디스코드에 들어가시면은 그 공지 중에 와우 클래스 이용 안내라고 하는 공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스터디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출석 번호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 오늘 자정 전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돼가지고 4811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스터디 끝나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중요한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공간이에요. 결국은 공간이고 제가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트랙패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나? 네, 그냥 웹은 마우스로 할게요. 여기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컴퓨터가 존재하는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그냥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이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 컴퓨터 안에서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컴퓨터에게 특정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만드는 서버들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여기어때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백엔드로서의 역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이 연결된 공간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것이고 이 안에 연결된 컴퓨터들에게 데이터들을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먼저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웹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웹에서 컴퓨터가 아까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가볍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 컴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냥 1대1로 P2P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대중적인 방법이 이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그 클라이언트 이거 출석 번호가 4811거든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편하게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으로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클라이언트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데이터의 생성, 조회, 수정, 삭제를 요청하는 존재가 클라이언트고요.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대로 동작을 수행한 다음에
내가 너 요청대로 동작을 잘 수행했어 라고 응답을 보내주거나 너 요청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못했어 라는 식으로 뭔가 응답을 보내주는 존재를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서버는 여기 A 데이터요 라고 이렇게 응답을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 클라이언트, 동그라미 안에다 서버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라고 하는 거는 역할의 개념이지 고정된 그런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음에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브라우저로 네이버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가 있고 네이버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네이버 서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실제 현업에서는 그 서버라고 하는 게 진짜 컴퓨터를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의 서버도 결국은 한 대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가 있고 네이버 컴퓨터가 있고 그 두 컴퓨터는 모두 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개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보냅니다.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는 것은 네이버 메인 화면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는 것이고 그럼 네이버 컴퓨터는 서버 역할로서 여기 네이버 HTML 코드요 라고 그렇게 응답을 보내주는 것을 일종의 서버 클라이언트 패러다임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고 한다면은 컴퓨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동작만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동작을 할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우리가 다 지정을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할 때 정해진 규칙이 필요하고 그런 규칙을 정의한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프로토콜은 규칙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이 프로토콜이란 규칙이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들이 있는데 특히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프로토콜이란 말이 어렵다면 HTTP라는 규칙을 사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 컴퓨터랑 네이버 컴퓨터가 이렇게 get 모시기 하면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HTTP라는 프로토콜의 규칙에 따라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한국어로 적었지만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그럼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건데 HTTP를 통해서 먼저 요청을 보낼 수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패러다임에 따라서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청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청을 보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HTTP 메서드, 그 다음에 URL. 각각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다룰 데이터의 위치인데요. 말 그대로 뭔가 아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거를 하는 건지를 말씀드릴 때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생성해줘 아니면 데이터를 조회해줘 데이터를 바꿔줘 데이터를 삭제해줘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데이터에 대한 특정한 조작을 요청을 해요. 그 조작이 어떤 조작인지를 나타내는 게 HTTP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룰 데이터의 위치 내가 지금 무슨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게 URL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적어랑 동사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으로 봤을 때 저 get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저게 HTTP 메서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뒤에 HTTP 네이버.com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URL에 해당이 돼서 다룰 데이터의 위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은 HTTP www.naver.com에 있는 데이터를 get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을 보내면 네이버 컴퓨터는 저 HTML 모시기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보내줘서 브라우저가 그걸 읽고 네이버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HTTP 메소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저도 백엔드 개발을 해보니까 이거 5가지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5가지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그래서 크게 이렇게 get, post, put, patch, delet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동사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가지 주의를 하면 좋은 점은 포스트, 풋, 패치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게시하기 때문에 생성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따르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똑같은 URL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URL 데이터를 포스트 생성해서 게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포스트라고 하는 동작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URL 지정을 하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중복적으로 생성합니다. 이게 포스트의 기본적인 동작이고, 푸시라고 하는 그 HTTP 메서드는 데이터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데 풋을 보냈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똑같은 데이터에 대한 생성을 요청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거를 중복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풋의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치는 이름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일부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패치, 뭐 게임 패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일부분을 수정하는 게 이제 패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HTTP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는 뭐 게시하는 거고, 풋은 교체하는 거고, 패치는 수정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토콜 규칙이거든요. 이 규칙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아니 나 포스트 해가지고 그냥 교체해버릴 건데? 라고 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미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개발을 하면은 더 같이 협업을 할 때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강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HTTP를 통해서 요청을 보낼 때 크게 필요한 거 두 가지,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HTTP 메서드,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룰 건지에 대한 URL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 URL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URL 구조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처음에는 갈색으로 표시한 게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거의 HTTP 아니면은 이제 여기 뒤에 S가 붙어서 좀 보안이 강화된 시큐어드 HTTP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콜론 //로 구분을 해주고, 그 뒤에 서버 주소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슬래시로 해서 서버 내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URL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서버랑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토콜이랑 서버 주소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서버 내 데이터의 위치, 내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 위치가 서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만 거의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 URL을 나타낼 때 패스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웹브라우저에다가 이걸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그냥 데이터의 그 URL을 표현하는 일반론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이 유저 1 닉네임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약간 어떤 의미로 작성한 URL이냐면은, 유저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여러 가지 유저의 집합에서 1번 아이디를 가진 유저를 뽑고 그 유저의 닉네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루겠다라는 뜻이 이 URL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유저를 다룰 때 그 유저의 아이디는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는 2번 유저를 이번 유저의 닉네임을 다루고 싶을 수도 있고, 언제는 뭐 100번 유저의 닉네임을 다루고 싶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고정된 거 말고 유저 아이디는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 뭔가 이건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패스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 URL을 조금 더 일반화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슬래시 유저 뒤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명을 중괄호로 감싸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이 부분에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값이 좀 숫자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매번 변해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건 변수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과제로 API 설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제를 하실 때도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패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URL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쿼리 스트링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백엔드를 개발할 때 저는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분명 사용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알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URL은 이렇게 데이터 위치까지만 딱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데이터 위치 뒤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을 하면서 뭔가를 더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데이터에다 서버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라고 하면은 일종의 조건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스트 search라고 했어요. 제가 의도하는 거는 어떤 게시글을 검색한 결과물을 get 조회해오는 URL의 일부를 따온 건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시글을 검색을 했을 때 보통 검색을 한다면 검색할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색한 결과가 너무 많다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런 페이지나 키워드에 대한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헬로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검색된 결과물 중에서 1페이지에 있는 결과물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조건을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달아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을 쓸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쓰고 뒤에다가 어떤 키, 이게 키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파이썬의 뭐 맵이 그거 딕셔너리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라고 하는 키의 값이 1이고 and 키워드라고 하는 키의 값이 헬로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서버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HTTP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 양이 많죠?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 스터디를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그걸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개발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면서 HTTP를 통해서 요청을 보낼 때 메소드랑 URL이 필요하고 메소드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URL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표현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패스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쿼리 스트링을 붙여서 조건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이제 크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규칙이었잖아요. 그럼 이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태도 HTTP가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HTTP로 주고받는 데이터는 크게 HTTP 헤더와 바디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헤더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바디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헤더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통신 자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언제 보냈는지,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get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메소드 종류로 보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요청 경로는 뭔지, 뭐 이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통신 자체에 대한 정보들을 HTTP 헤더에다 담고요. HTTP 바디에다가는 우리가 이 통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 그 자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고받는데요. 이 JSON에 대한 내용은 아마 좀 뒤에 나올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바로 안 보이네요. 그래서 보통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내가 주고받으려고 하는 실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하는 예시를 보자면은 컴퓨터, 이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한테 지금 HTTP 바디에다가 이렇게 네임은 킴이고 에이지는 20인 이 정보를 가진 유저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포스트 방식으로 유저 경로에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서버는 유저를 이렇게 어떻게 잘 생성을 하겠죠. 이 요청을 받았으니까 잘 생성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컴퓨터한테 응답을 보내줄 거예요. 잘 생성했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포스트 요청으로 주로 일어나는 방식이고 get 방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컴퓨터가 저 유저 1번 정보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라고 get 메서드를 쓰고 유저 1이라고 하는 경로를 담아가지고 서버 컴퓨터에다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 서버 컴퓨터는 뭐 응답에도 똑같이 HTTP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헤더에도 무슨 내용이 있을 거고 이제 바디에다가도 그 유저 정보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클라이언트 컴퓨터한테 보내주겠죠. 그래서 여기 네임은 킴이고 에이지는 20입니다 라고 하는 유저의 정보를 보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나 이것 좀 처리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그거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은 잘 처리했어 라고 이렇게 응답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가 뭔가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어져가지고 뭔가 처리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서버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조작을 하는데 갑자기 에러가 빵 터졌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유저 1번에 대한 거를 조회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줘 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까 유저 1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가 항상 성공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실패했으니까 안 보내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한테 너가 보낸 요청 좀 잘못돼가지고 처리를 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HTTP라고 하는 규칙은 그 결과를 어떻게 보내줄 건지도 정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이 상태 코드, 영어로는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 코드로 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 코드는 그리고 응답 데이터에
HTTP 헤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은 만약에 이 요청이 잘 처리가 되었다면은 HTTP 헤더에다가 상태 코드로 이거 잘 처리됐어 라는 뜻의 상태 코드를 담아서 같이 보내주겠죠. 그럼 이 상태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정말 많이 쓰는 상태 코드고요. 근데 이걸 꼭 뭐 200은 오케이고 200은 크리에이티드고 이런 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백엔드로 이제 아마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프론트로 하시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정말 자주 보는 상태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뭐 200이라고 하는 상태 코드를 줬다면은 그냥 처리가 잘 된 것이고 201이라고 하는 상태 코드는 처리가 잘 된 것 중에 특히 뭔가 데이터 생성이 잘 되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201을 쓰고요. 뭔가 클라이언트가 이것 좀 처리해줘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같이 보냈는데 뭐 그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거나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처리 못했을 때 야 너가 보낸 요청 이상해서 처리 못했잖아 라고 하는 게 400이고요. 그 다음에 404는 뭔가 클라이언트가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서버에 존재하지 않을 때 야 너가 요청한 데이터 서버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404 상태 코드를 보냅니다. 이게 아마 제일 익숙하실 것 같아요. 404 not found 이게 아마 제일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500이라고 하는 서버 에러는 그냥 클라이언트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는데 서버 자체의 내부적인 오류 때문에 뭔가 안 될 때 이렇게 500이라고 하는 상태 코드를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아마 개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찾아보고 쓴 게 아니라 다 쓴 거거든요, 직접. 하도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웹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HTTP라고 하는 규칙 안에서 주고받는다. 그럼 그 HTTP 규칙으로는 어떻게 요청을 보내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그걸로 주고받는 데이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HTTP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개념이 실제 우리 사회에는 이 지구 현상에는 이런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게 그 네이버라고 하는 웹사이트 서버에다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요청해서 받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예시를 한 번 더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집 컴퓨터에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네이버 서버에다가 겟 요청을 보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이버 서버가 우리가 보낸 요청을 잘 처리했다면은 200 OK 신호를 보내면서 스테이터스 상태 코드를 보내면서 네이버 HTML 소스 코드를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8월 14일에 만들면서 캡처한 그 당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웹사이트가 나왔는데 이 네이버 웹사이트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 들어있나 한번 구획을 좀 잘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뭐 베스트셀러 100, 뭐 인기 그림책까지 이러면서 뭐 교보문고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여기는 뭐 웅진 북쌤 하면서 뭔가 광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분야별 신간도서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날씨 데이터가 있고 뭐 증시 데이터도 있고요. 뭐 캘린더는 뭐 부가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그 아래에는 바이브에서 뭐 오늘의 클래식, 오후의 클래식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웹사이트는 여러 가지 정보의 데이터를 우리한테 한 번에 싹 보내줘요. 근데 이 응답받은 화면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콘텐츠들 매일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야별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 이런 정보는 뭐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바꿨다고 하더라도 증시 정보는 매일도 아니고 거의 실시간으로 매분마다 바뀌어야 되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날씨 정보도 매일매일 바뀌겠죠. 이런 정보들이 매일매일 바뀌는데 이 정보들이 매일 바뀔 때마다 HTML 코드를 일일이 수정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변하지 않는 화면 UI랑 자주 변하는 콘텐츠를 분리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콘텐츠에 비해서 화면 UI가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랑 백엔드에 대해서 보면은 이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에다가 내가 지금 이 화면을 채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좀 갖다 줘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네이버 기준으로 본다면은 분야별 신간도서 데이터를 백엔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get 메서드를 쓰면 되겠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백엔드는 2005 K 스테이터스를 코드를 보내면서 분야별 신간도서 데이터를 보내줄 거예요. 그럼 프론트는 그렇게 받아낸 데이터를 이렇게 요리조리 잘 배치해가지고 예쁜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아까 제이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백엔드가 주고받는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제이슨, 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자세하게 안 적었는데요.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생각을 하시면은 매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엔드 개발을 하시면서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자바 코드에서 다룰 일은 없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백엔드 개발을 다 완료한 다음에 좀 테스트로 우리가 작성한 API가 잘 되나 한번 이렇게 테스트로 호출해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로 호출해볼 때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슨 형식이 쓰시다 보면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때 나중에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실제 API 호출해보면서 그때 작성해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API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프론트랑 백엔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프론트랑 백엔드도 웹에서 동작하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네이버 얘기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네이버 웹사이트에 네이버 웹페이지 좀 갖다 줘 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 웹사이트는 그 웹페이지 안에 체류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콘텐츠를 네이버 또 백엔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나 지금 이 콘텐츠 사용자가 요청해서 분야별 신간도서라든가 증시정보라든가 필요하거든? 갖다 줘 라고 또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은 네이버 서버는 백엔드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고 네이버 프론트는 열심히 그걸 가지고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서 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게 보내주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브라우저, 그 다음에 프론트, 백엔드 모두 각각 인터넷,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동작하는 각각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HTTP라고 하는 규칙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근데 이 HTTP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는데 포스트랑 풋, 패치 이거 그냥 규칙이라고 그냥 내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단순한 규칙이에요. 이거는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만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뭘 사용해야 된다까지는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다 아니면 수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메서드를 사용해야 된다, URL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PI라는 게 나오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거는 그냥 찾아봤습니다. 뭔가 정의를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몰라도 괜찮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API는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과 소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설명서. 근데 아마 이렇게만 말하면은 조금 잘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백엔드 기준에서 API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프론트가 백엔드에 요청을 보내려면은 결국 HTTP 요청이기 때문에 HTTP 메서드랑 URL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서드, 어떤 URL을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야 내가 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로그인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가져오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서드, 어떤 URL을 사용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요청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메서드랑 URL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의한 것이 백엔드 기준에서의 API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뿐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각 요청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했을 때 그 처리 결과로 어떤 응답을 보내는지까지도 API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1번에 대한 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사용자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404 not 데이터를 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도 그 의미가 이렇게 HTTP에서 정해놓긴 했지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서버에서 에러 발생했는데 아니다 그냥 404 쓸 건데 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그런 의미론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협업할 때 좋겠죠. 아무튼 구체적으로 각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정의한 것이 API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REST API인데 사실 저도 이거를 좀 여러 번 찾아보긴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REST 아키텍처를 따르도록 설계한 API다, 뭐 RESTful API다라고 하는데 뭔가 느낌은 알 것 같은데 좀 잘 애매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요. API를 설계할 때 자유롭게 그냥 너희들이 막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고 우리 좀 체계적으로 규칙을 갖고 설계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제 REST API예요. 그래서 이 REST 아키텍처라고 하는 규칙을 지키면서 좀 체계적으로 API를 설계해보자 하고 나온 게 이제 REST API고요. 근데 이 규칙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사실 감이 딱 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은 HTTP 메소드는 데이터에 대한 행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URL은 조작할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래서 뭔가 HTTP 메소드는 동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URL은 목적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이 읽히는 것 같이 API를 설계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REST API입니다. 그래서 이런 URL 같은 거를 규칙을 정할 때 뭐 슬래시는 맨 마지막에 붙이면 안 되고 이런 되게 자잘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잘한 규칙까지 강의록에 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놔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했는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를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투두메이트라고 하는 서비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맥북이 좀 처음이라 어색한데 창이 안 넘어가네요.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투두메이트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지금 프로젝트로 하는 게 API 서버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차에 이제 이거 프로젝트 배포하고 프론트랑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다룰 건데 제가 이 투두메이트 API 서버 투두메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프론트 코드를 제가 나름대로 좀 클론 코딩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프론트랑 여러분이 만드신 백엔드 API 서버랑 이렇게 연동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투두메이트를 써보시지 않았다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게스트 사용자로도 써보실 수 있으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투두메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핵심 기능 딱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각각의 이제 원래 투두리스트를 쓸 때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내가 이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서 나만의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갖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저들이 각각 자기들만의 투두리스트를 썼겠죠. 그 상태에서 다른 유저의 투두리스트도 친구 추가를 하면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들만의 투두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서비스라서 이걸 한번 클론 코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유저 회원 가입 로그인한 유저의 할 일 생성, 조회,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기능들을 모두 각각의 API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이 8주 동안에 할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과제로만 던져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 8주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이 세부 기능들을 각각 하나씩 구현을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제 프로젝트랑 관련된 과정은 이렇게 크게 5가지 과정 중에서 먼저 API를 설계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딱 이 순서대로 하게 돼요. API를 먼저 설계하고 그 API에 맞춰서 뭐 데이터베이스랑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제 다 설계가 끝났으니까 프로그램 작성하고 테스트해보고 잘 돌아가면은 배포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API 설계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API 명세를 작성하는 건데요. 원래 명세를 작성할 때 이렇게 되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다 써야 되거든요. 뭐 리퀘스트 바디, 헤더, 뭐 리스폰스 바디,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거 다 정의를 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 이번 과제에서는 메서드랑 HTTP 메서드랑 URL 이 두 가지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과제를 할 때 실제로 좀 팁을 드리자면은 URL을 정의할 때는 원래 URL에 이렇게 스킨 해가지고 프로토콜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콜론 슬래시 해가지고 서버 정보가 있고
이제 그 뒤에 패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 경우에는 보통 서버 정보들은 항상 다 고정이 되어 있고 프로토콜도 일반적으로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은 다 빼고 보통 패스만 정의합니다. 그래서 HTTP 메서드랑 패스 딱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나열해가지고 이 URL을 호출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 되고요. 이 패스를 쓸 때는 대분류에서 소분류 단계로 점점 구체화되도록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뭐 유저 이런 것들 쓰는 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시에서 그거랑 딱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가 하나가 이건데 멤버 아이디, 닉네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제가 작성한 의도는 멤버라고 하는 커다란 그룹 안에서 멤버 아이디를 가진 멤버를 하나 뽑고요. 그 멤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닉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걸 나타낸다. 라고 하는 URL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닉네임을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URL은 그대로 두고 HTTP 메서드만 뭐 푸시 되었든 패치가 되었든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URL에는 명사를 담는 게 RESTful API의 기본적인 규칙인데 솔직히 로그인, 뭐 로그아웃, 뭐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명사로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HTTP 메서드에 그런 기능을 표현하는 동사까지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URL에다가 동사를 그대로 쓰고 그 동사를 포스트로 호출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세부 기능들을 구현을 해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근데 먼저 그래도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로그인한 유저의 할 일 생성, 조회, 수정, 삭제 그 다음에 할 일 체크, 체크 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API를 제 나름대로 먼저 설계를 해봤는데요. 먼저 할 일을 조회한다는 거는 내가 생성한 특정 할 일 하나만 조회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작성한 전체 할 일 리스트를 쫙 보여주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to도라고 하는 그 할 일 W 뒤에다가 리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담아서 내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to-do 리스트를 get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쓰면 되게 읽기 좋죠. get to do list 깔끔하게 읽히죠. 뭔가 이게 RESTful한 API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생성한다라고 한다면은 post to도를 생성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to도를 수정한다면은 특정 할 일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거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to do ID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받아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이니까 뭐 패치를 저는 쓰기는 했는데 뭐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푸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냥 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삭제를 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딜리트로 할 일을 체크할 때는 뭔가 체크한다 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가 조금 안 와닿잖아요. HTTP 메시지 중에 쓸만한 게 안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체크라고 하는 동사를 뒤에다 쓰고 그거를 포스트로 호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할 때는 뭐 언체크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I 명세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 이 설계한 API대로 각자 이제 투두 리스트 API 서버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과제는 이렇게 있는데 이 WIL이라고 하는 게 저도 작년에 이걸 들었었는데 이걸 작성하는 게 저도 꽤 힘들긴 했는데요. 300자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GDSC 내 규칙이라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마침 이걸 쓰는 김에 그 안에다가 API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에다 작성하는 거를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세서 작성하시면은 자연스럽게 300자가 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 2주차 스터디는 9월 25일에 하거든요. 추석 때문에. 그리고 근데 9월 25일이 축제잖아요. 근데 축제 때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주차 그 스터디는 9월 25일에 하는데 영상으로 듣자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그 안에서 이제 스프링을 직접적으로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미리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 노션 과제에다가 다 상세하게 다 방법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제를 제출할 때는 그래서 이 WIL 그 마크다운 파일이랑 생성한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노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본다고 이 마크다운 파일이랑 프로젝트 소스 코드 저도 제 깃허브에다 직접 올려가지고 과제 제출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깃허브 레포지토리도 그 과제에다가 링크로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과제 제출하실 때 보시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주차입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번호는 4811인데 이거 오늘 자정까지만 쓰시면 되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출석 번호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요. 위에 올리면 위에 올리면